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제 39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39강은 447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부동산 관리 파트입니다.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는 거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관리, 거기 개념이 나와 있죠. 관리는 이제 뭐라고 설명이 됐지만은, 우선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관리라는 단어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잖아요. 피부 관리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관리라는 것은 이제 그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의 어떤 그 가치를 그 최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개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게 토지의 성질이 변경되지만은 부동산 관리는 거기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고 개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다라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내진 않습니다. 그리고 개념 가지고 장난치진 않아요. 그리고 관리의 필요성도 마찬가지야. 관리 필요성도 아주 드물게 지문으로 나오긴 합니다. 당연히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동그라미 1번 나온 거 있죠? 도시화라든지 건축기술의 발달,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부재 소유자의 요구 등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상식적인 용어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도시화, 건축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의 요구. 그러면 이제 관리는 출제되는 그 내용이 확정이 돼 있어요. 두 가지 위주로 주로 90%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이걸 부동산 관리의 분류에서 등장하는데, 분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고, 또 하나는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학자마다 약간씩 그 분류 체계는 다릅니다. 공통적인 거를 찾아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447페이지에 부동산 관리 내용이라고 복차가 나와 있죠. 그 전통적인 이제 부동산학적인 접근 원리는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보니까 복합 개념의 원리로 접근하게 돼 있어요. 복합 개념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관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가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 그럴까요? 관리의 내용을 할 때는 전통적인 분류가 이제 복합 개념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복합 개념은 3대 측면이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적 관리가 있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그냥 나와 있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법이 나오고 정책의 변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법률적 관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각종 계약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권리 분석이라든지 권리 조정이라든지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한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 공법상의 변경 상황 있죠? 건폐율 용적률 같은 공법상의 변경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자들이 그 변경이 일어나면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법률적 관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각종 계약, 권리.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 관리가 있죠? 경영 관리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경제적 관리는 이제 단어가 수익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부동산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관리는 이제 자산적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요거를 강조. 그런데 내용이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할 때 전통적으로 유명한 게 두 개가 있어요. 돈하고 사람 관리입니다. 돈은 이제 회계 관리라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 수지 관리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고용하고 적절히 곳에 배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인력 관리라 그러죠. 사람하고 이제 돈 관리는 경제적 측면의 관리로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용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래서 체결한 다음에 적절히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포괄적인 이제 경제적 측면의 관리고, 그 세 번째가 기술적 관리가 있어요. 기술적 관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옛날에 경제적 관리를 묶인 적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기술적 측면이 시설과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거, 기능적인 하자가 이제 존재하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예방 행위라든지 조치를 취하는 거, 이렇게 물리 기능 나오니까 기술적 측면의 관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내용은 전통적으로 복합 개념은 법 경계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
측면이다 해놓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관리 파트에서는. 근데 한 번인가는 이걸 굳이 협의 강의로 구분하는 경우가 구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분할 필요 없는데 옛날에는 한 번 딱 나왔던 것이 좁은 의미의 관리죠. 협의의 부동산 관리하면은 기술적 관리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협의가 있으면 광의도 있을 거 아니야. 광의는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복합 개념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럼 기술적 관리에는 그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위생 관리 같은 게 있어요. 뭐 청소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그 설비, 뭐 정기 점검 하는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정기 점검. 그리고 보안, 보험 같은 거 가입하는 겁니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보안 관리고, 그리고 보존 관리가 있어요. 적용같이 해서 현상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설보부라 그러죠. 그래서 이 법경계에 대한 이 구분만 하시면은 이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됐어요. 우리 책은 그걸 다 나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448페이지 보면 부동산 관리 계층화 해가지고 자산 관리에서 장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재산 관리이고 그 시설 관리 이렇게 나왔어요. 자산, 재산, 시설이네. 그 다음 페이지는 또 관리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또 자산 또 나왔고 기업 관리, 시설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선빵을 내려준 사람이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과학이다 보니까 복합 개념적인 논리로 법경기로 구분을 해줬어. 그럼 나중에 그 학자들이 책을 쓸 때 그럼 본인이 이미 선배들이 쓴 거를 똑같이 하면은 좀 기분이 언짢았나 봐. 그래서 같은 내용을 굳이 이제 이렇게 막 다르게 구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자산 관리, 기업 관리, 시설 관리. 어떤 사람은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어떤 사람은 자산 관리, 건물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 어떤 사람은 자산 관리, 뭐 재산 관리, 시설 관리. 막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상 보면은 이게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르다 보니까 국가고시에 내기에는 좀 곤란하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공통적인 상황이 있더라고요. 뭐가 공통적이야? 자산하고 시설 관리는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자산하고 시설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산과 시설이 별게 아니라 관리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그대로 다 나온 거야. 내용은 그냥 말 그대로 계층별로 분화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찢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책이 449페이지 보면은 제일 꼭대기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그 동그라미 4번 그거를 이제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위험 관리, 매입 매각 결정, 리모델링 재투자,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다? 자산 관리의 내용으로 이제 기억해 주셔야 돼. 동그라미 4번 내용이고. 맨 밑에 시설 관리의 내용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종류가 나와 있죠.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보험. 똑같아, 이거. 뭐랑 똑같아요? 시설 관리랑 기술적 관리 똑같아. 그럼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449페이지에 제일 꼭대기에 자산 관리의 종류, 동그라미 4번하고 시설 관리 맨 밑에 나온 동그라미 2번의 종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개념 정의는 그 다음 페이지, 또 부동산 관리 영역이랑 똑같은 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산 관리하고 시설 관리, 기업 관리 전혀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자산과 시설 관리 두 가지 구분하는 거기 있는 개념만 보시면 돼.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이미 옛날에 법률적, 경제, 기술적으로 했을 때 이 경제적 측면의 관리가 자산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자산적 측면의 경제적 관리를 굳이 뭐라 그런 거냐면은 자산 관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산 관리라고. 그러니까 결국 자산 관리는 경제적 측면의 관리를 말하는 거야. 물론 이제 그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을 논한 거기 때문에 자산 관리 경제적 측면의 관리를 또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제 법률적 개념은 그냥 포함시켰다는 사고방식 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자산 관리는 소유자가 위탁한 부동산이 있죠. 위탁한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가치 증진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앞에 걸 공부하지 마시고 450페이지에 자산관리라고 해서 소유자나 이제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치 증진 이 말이 나와 있죠. 그 가치 증진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말하겠죠. 이것은 자산관리는 경제적 관리의 또 다른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가치 증진을 도모하는 거니까 이거는 적극적인 관리다라고 개념을 보신 다음에 앞에 이제 나왔었던 자산 관리의 예 있죠? 요예 아까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 자산의 매각 매입 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재개발 재건축 이런 말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설 관리는 거기에 이제 450페이지 나온 그 방가로 3번 가지고 보시면 돼. 시설 관리는 무슨 측면이냐면은 이거는 기술적 측면이라는 내용이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이걸 고쳐주세요. 이걸 치워주세요. 라면은 소유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증진까지 가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논리죠. 현상 유지하기 위한 관리 파트를 시설 관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증진까지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소극적 관리가 되고요. 그 얘들이 있죠. 예, 아까 적어드린 얘가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고쳐달라, 치워달라,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제적 관리 또 다른 표현을 자산 관리로 이해하시면 되고 기술적 관리 또 다른 표현을 시설 관리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지 구분해 가지고 세 가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층별로 구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법경기 내용을 출제가 되고 자산과 시설에 대한 개념 정도가 약간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게 우리 시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거의 90% 내용을 차지한다 그러는데 하나가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가 450페이지 부동산 관리 방식입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 그러니까 뭐를 관리합니까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는 관리의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여기도 세 가지가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그 자가 관리가 있어요. 또는 자가 관리, 또는 직접 관리, 또는 자치 관리, 또는 이제 자기 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같은 경우를 말하겠죠.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단독주택 같은 데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관리가 있을 거야. 위탁관리를 이제 간접관리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탁관리는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걸 말하겠죠. 소유자는 말 그대로 소유만 할 뿐이고 그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경영은 위탁관리, 그 관리자가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의 관리 방식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보면 가장 현대적인 관리 방식에 해당한다라고 출제한 적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혼합 관리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혼합 관리. 혼합 관리 말 그대로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같이 관리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과도기적 관리 체제다라고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자가 위탁하고 혼합 관리는 둘 다 위탁 관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차이는 위탁관리가 혼합과 구분되는 위탁관리는 말 그대로 전부 위탁관리하는 거야. 모든 걸 다 넘겨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혼합관리는 소유자가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는 거를 혼합관리라고 그래요. 필요한 부분만 위탁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기가 관리하겠죠. 하다 보니까 같이 안에 그래서 이거를 필요성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는 전부 위탁 방식이고 이거는 부분 위탁 방식이다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출제되는 것이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가하고 위탁의 장단점이 좀 설명됐는데 단점은 전혀 필요 없어요. 왜냐? 자가관리의 장점은 위탁의 단점이고요. 위탁의 장점이 자가의 단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서로 크로스가 돼요. 그럼 장점에 보면은 이제 한쪽의 장점은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가관리의 전통적인 가장 유명한 장점들은 뭐냐면은 기밀 보안 유지 면에서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가관리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거죠. 당연하겠죠. 내가 스스로 관리하니까. 그리고 당연히 의사결정이 신속하겠죠. 그리고 이제 애착심이 강할 거야. 그런 면에서 이제 자가관리의 장점이 나오죠. 내가 직접 관리니까 애착심이 강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명령체계가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종합적인 관리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종합적인 관리면서 유리한 것은 뭡니까? 혼자 다 한다는 뜻이니까 이건 자가관리야. 종합적인 관리 유리하다고 했을 때 이거를 위탁관리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럼 나머지는 다 상식적인 말들이 쭉 진행이 되고요. 위탁관리 전문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고 합리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가 있고 관리의 분업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도모한다. 전문, 합리, 효율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위탁관리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다 보니까 매너리즘 방지 면에서 효과적이죠. 옛날에 20대 중반에 나왔을 때 매너리즘 방지가 위탁의 장점인데 그거를 자가의 단점으로 낸 적도 있죠.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타석이 젖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위탁은 계약관계에서 돈 받고 하는 거다 보니까 뒤로 밀어서 소유자한테 피해를 끼치면은 배상 책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너리즘 방지 면에서 효과적인 것은 이건 위탁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비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거야. 관리비 안정화. 관리비 안정화, 이거 안정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관리죠. 자가관리는 관리비가 안정화가 안 되죠.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비전문가적인 활동, 관리 활동이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그 관리비가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안정화하면 뭐다?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단점에 보면은 관리업체 잘못 나오면은 쫄딱 망한다라는 것도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맨날 나오는 것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혼합관리 부분은 같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가 주로 관리하는 것은 기밀이 유지될 필요 있는 법률적 부분과 경제적 부분이고 기술적 그리고 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술적 부분을 관리하는 게 혼합관리에 대한 같이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틀에 박히시면 안 돼요. 옛날에 소유자가 법하고 경제 관리하고 기술은 관리자가 한다. 같이 하니까 혼합관리잖아. 반대로 낸 경우도 있어요. 소유자는 기술적 관리하고 관리자가 법하고 경제적 관리를 하는 거. 이것도 뭐다? 혼합관리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법경기로 서로 나눠서 하는 건 무조건 혼합관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혼합관리 부분에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였었어요. 관리를 항상 잘하는 게 아니야.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라는 책임 소재 부분이 발생합니다. 근데 책임 소재가 자가관리는 분명해요. 소유자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되죠. 위탁관리는 관리자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 혼합관리는 같이 관리하는 과정 중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그나마 혼합관리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예요. 관리 내용하고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근데 뭐 특별하게 뭐 강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기출문제를 한 10년치 모아놓고 쭉 펼쳐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10년치 동안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답습할 거니까 특별하게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서 10년치 기출문제를 다 모아보신 다음에 정리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꼭 10년치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90%짜리 내용이고요. 나머지 10% 미만에 해당되는 것이 가끔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 책에서는 452페이지에 유지활동 및 임대차 활동 되어 있는데, 유지활동은 잘 내진 않아요. 거기 임대차 활동이 그나마 나오죠. 임대차 활동도 간단하게 이제 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관리자가 이제 그 소유자의 가치를, 부동산 가치를 증진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임대차 활동이 용도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있을 것이고, 상업용 부동산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업용 부동산이 아마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제 임차인 선정 기준부터 잠깐, 이거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용도마다 임차인 선정 기준이 다르겠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 기준은 들어온 임차자 간의 사이가 좋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야. 주거 생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가능 매상고입니다. 가능 매상. 그러니까 소유자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능 매상고. 이게 이제 시험에 유일하게 나온 게 이거였었어요.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 기준은 가능 매상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업용 부동산은 지어진 공장과 적합한 임차자를 선정해야 돼서 적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은 유대성, 상업은 가능 매상고, 공업용은 적합성. 그 주상공 해놓고 유가적 그럽니다. 유대성, 가능 매상고, 적합성. 이 중에서 이것만 출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것이 나왔었어요. 임대차 유형에 나왔었는데, 그 용도마다 임대차 유형이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총임대차를 말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야. 총임대차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순임대료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경비가 있을 거야. 임대차 할 때 필요한 경비. 그러면 임차자가 임대자에게 경비를 포함, 순임도에다가 경비를 포함해서 지불하는 것을 총임대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점이야.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입니다. 이건 백화점 등에서 하는데 비율임대차는 임차자의 총 수입 있죠? 개념이 이 정도만 나옵니다. 임차인의 총 수입 있을 거야.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책정하자라는 것이 비율임대차고, 역사적으로 15회 때 중개사법에서 계산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학교론에서 계산 문제 나온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야. 순임대차는 순수한 임대료를 지불하되, 그리고 플러스 이제 뭐냐면은 경비 부분인데, 경비 중에 어느 부분을 포함시켜서 순임도에 포함시켜서 지급할 것인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순임대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임도를 지불하는 것이 말 그대로 순수한 임대차인데, 경비 중에서 어느 부분을 순임도에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포함시킬 것인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상에서 결정되는 것을 순임대차라고 그래요. 그냥 다 경비가에 포함해 주는 건 총임대차고, 경비 중에 협상에서 포함시킬 여부를 결정하는 건 순임대차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인 면에서 주상공 해놓고 임차인 선정 기준은 유가적입니다. 유대 가늠해상고 그 적합성. 그리고 임차인 임대차 유형은 총비순이야. 주거용은 총임대차, 상업은 비율임대차, 공업은 순임대차. 이렇게 연결고리하고 시험 문제는 요거하고, 그리고 요 개념들이 나왔었죠. 총임대차란, 비율임대차란, 순임대차란, 이렇게 다 옛날에 나왔던 지문이죠. 근래 한번 비율임대차가 나온 적이 있었죠, 개념이.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거기 유지활동이 있는데, 유지활동에서는 딱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먼저 종류를 보시면 돼. 그 일상적 유지활동이 있습니다. 이건 매일매일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청소 같은 거죠. 그리고 예방적 유지활동이 있습니다. 이건 사고 터지기는 미리미리 대처하는 거죠. 대비하는 거를 예방적 유지활동이고, 사고 터진 다음에 대처하는 거 사고적 유지활동 또는 대응적 유지활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뭐만 보시냐면은 유지활동에는 일상적, 예방적, 대응적 유지활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죠. 가장 중요한 유지활동은 말 그대로 사고 터지 예방하는 예방적 유지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끝!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상 예방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방 끝.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관리 내용하고 방식이고, 그리고 나머지 10% 미만 중에 요게 그 임대차 유형, 용도별로 임대차 활동이 나오고, 요거는 극히 드물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은 관리 파트는 그냥 무난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책의 453ペー지 건물의 생애주기 현상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거의 출제되진 않아요. 이런 것이다라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적인 면이야. 그리고 이제 그 관리 파트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문제 내용으로 정리하시는 선에서 멈추셔도 됩니다. 일부러 생애주기 현상만 안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뭐 잘 나오지도 않지만은 생애주기를 논하는 파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제 하셔도 한 문제를 더 맞으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관리 활동 파트, 감정별로 들어가야지 활동 분야에서 나머지 이제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이제 마케팅 활동이 하나 남았네요. 마케팅 활동도 한 문제가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경영학적으로 뭐 1000페이지 넘는 마케팅을 경영학적인 입장에서 다 논하지는 않고요. 부동산 붙인 부동산 마케팅에 국한시켜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 출제되는 부동산 마케팅, 그러면은 주로 어느 거를 공부하셔야 될 것인지를 4페이지도 얼마 안 되죠. 요거를 다음 시간에 또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리 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